두 번째 도시, 이제 상류에서 장강을 따라 좀 내려오면 바로 장강의 중류유역, 바로 이 지역을 가리켜서 고대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가 발전했던 지역이고, 이 땅을 고대인들은 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형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에서 적벽대전 이후에 이 풍요로운 장강 중류유역에 이 땅을 얻기 위해 그토록 유비와 손권이 각축을 벌이고 이 형주를 지키고 있던 관우가 끝내 이 형주를 지키다 번성전투에서 손권에게 생포되면서 비장한 죽음을 맞는 바로 형주.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는 형주의 땅이라고도 하고, 춘추전국 시대에는 초나라 문화권, 그리고 좀 더 시대가 내려가면 삼국시대에는 형의 땅, 즉 형주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장강 중류 이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도시가 바로 무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역이에요. 네, 중원이 있다면 장강유역에 바로 강호, 그 강호의 땅,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초나라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춘추시대 때 이 초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저 중원에 있는 열국들을 막 압박하면서, 바로 춘추시대의 역사는 큰 흐름이 뭐냐? 중원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 남쪽의 초나라를 막아내는 이야기가 춘추시대 역사의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결국 천하는 중원의 국가도 아니고 남방의 초나라도 아니고 뜻밖에도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 진시황제 진나라가 천하 통일할 때 가장 힘들고 진통이 있었던 기원전 223년 이 초나라를 멸망시킬 때 가장 힘들었던 이유도 이 남방의 초나라가 워낙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장강의 하류역에 바로 강소성 지역의 오나라, 그리고 여기가 월나라 문화권이 있는 거죠. 바로 장강유역의 초, 오, 월이 성장하면서 중원의 국가를 넘보는 거죠. 특히 춘추 후기에는 이 오나라, 월나라가 굉장히 경쟁 관계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아는 오월 동주, 와신상담의 그 고사는 바로 춘추 후기의 이 두 나라 간의 경쟁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형주를 둘러싼 삼국정립의 이야기,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초나라 문화권에 실제 초나라 유적지와 문화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무안에 가시면 중국 호북성의 주도가 무안이에요. 그 무안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도시의 제일 큰 박물관, 이걸 이제 성급 박물관, 호북성의 호북성 박물관은 어디 있겠어요? 무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급 박물관이 다 있고, 물론 상해처럼 상해는 직할시기 때문에 강소성의 중심 도시는 남경이고 남경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나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해는 상해 역사 박물관이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중국에 가면 상해 역사 박물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컬렉션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안에 가시면 무안의 호북성 박물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초나라 문화를 반영하는, 초나라 옆에 작은 증나라 증읍이 있었는데 그 증나라 제후의 무덤이 1980년대 초반에 발견됐는데, 이게 증나라 제후의 무덤이에요. 발굴할 때 모습이에요. 보통 중국의 왕족이나 제후들의 무덤은 보통 십자 형태의 무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정방형이거나 장방형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은 되게 형태가 부정형이에요. 근데 도굴이 안 됐나 봐요. 발굴할 때 모습 보세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 관뚜껑을, 목곽의 관뚜껑을 열었어요.
열자 4개의 방이 나왔어요. 1977년 호북성 수연에서 출토된 초나라의 부용읍이에요. 초나라의 위성도시 같은 증나라 제후의 무덤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을이었는데 이걸 그래서 증후을묘라 그래요. 시기는 약 2400년 전, 춘추 후기에서 전국시대 초기. 이 증나라 제후는 아주 작은 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제후의 무덤이 뭐가 그지 있을까? 근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수많은 청동 부장품과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장대한 오케스트라의 악기 세트가 완벽하게 나왔어요. 특히 이 중앙에 있는 이 가장 큰 방, 여기에 무려 수십 톤의 청동기를 이용해서 약 10톤의 청동기를 이용해서 청동 악기를 제조했어요. 한번 보죠. 예, 이 가운데 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크게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북성 박물관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무려 64개의 청동종을 매달아 놓은, 저렇게 청동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매달아 놓은 종을 편종 세트라고 해요. 원래 쇠북종이라는 종은 처음에는 두드리는 타악기였어요. 타악기는 주로 어떤 용도죠? 리듬 악기예요. 리듬, 박자. 근데 고대 중국인들은 청동으로 만든 저 종을 개발하다가 어느 무게와 어느 두께의 청동을 함유를 하면 어떤 옥타브의 음을 내는지를 발견해내면서 고대 학관과 과학자들이 모든 음의 옥타브를 낼 수 있는 세트, 마치 우리 실로폰 두드리는 것처럼 타악기인데 음률을 낼 수 있는 종 세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편종 세트예요. 근데 이게 무려 64개의 편종 세트가 이 작은 초나라 문화권의 증나라 제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북성 박물관에 가면 중앙에 이 편종 세트 크기가 우리 방의 이 벽면 길이만 이만합니다. 이 압도적인 크기에 그야말로 엄청난 이 고대의 예학의 문화, 고대의 음악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청동적으로 모든 음악의 연주를 거의 연주할 수 있어요. 하루에 이 호북성 박물관에서 이 증후을묘에서 출토된 악기만 가지고 하루에 4번 연주를 해줘요. 그 방문객들에게. 옛날엔 2번 했는데 지금 요즘에 들어보니까 4번 한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잘 가시면 여기서 나온 관악기 한 악기, 수많은 악기 세트가 완전 완벽한 오케스트라예요. 물론 이 청동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저기서 출토된 악기만 가지고 연주를 해요. 베토벤 음악도 연주하시고 비틀즈 음악도 막 연주해서, 그리고 고대의 정악도 연주하시고. 이거 보면 고대 예학의 문화, 그 리처 세러머니를 할 때 이 음악의 청동악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 지역을 기원전 223년 이 진나라가 이 동방의 육국들을 10년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223년 초나라 정벌을 할 때 엄청난 진통을 겪으며 끝내 진시 황제가 초나라를 멸망시키며 천하통일의 구분응선을 넘어요. 그리고 2년 후 마지막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바로 강태공의 후손들이 있는 땅 제나라를 221년, 기원전 221년 멸망시키면서 진시 황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아시아 최초의 제국을 수립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에 있는 육국들은 진시 황제가 이 나라를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지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다가 진시 황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막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독립운동을 막 벌이겠죠. 그때 독립운동을 벌이는 반란 집단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역시 초나라 지역 출신들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면서 반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2명, 항우와 유방이 다 초나라 출신이에요. 바로 이 초나라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진시황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두 사람이 다시 천하육통을 향한
전쟁과 각축을 벌이는 이야기가 초한지가 되는 거죠. 왜 초한지에 초나라가 있느냐? 진을 멸망한 항우가 선택한 자기 고향 땅에 자기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조상님이 계신 고향에 가서 내가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저 진시 황제를 내가 이번엔 반대로 멸망시켰다는 것을 고향 땅에서 인정받고 싶은 너무 소박한 한 남자의 소망이죠. 그거를 사마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항우에게 장군, 왜 어찌하여 천하의 중심인 장안을, 그 함양 땅을 포기하고 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비단 옷을 입은들 내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나가면 누가 나를 알아보려? 내가 이 업적을 세운 걸 고향에 가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걸 사마천은 금이환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우의 이 금이환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순진한 아마추어죠. 물론 그의 그 마음은 알겠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느라 너무 정치적인 아마추어. 그러나 유방은 달랐어요. 유방은 초나라 사람이지만 천하를 얻기 위해선 이 함양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관중 땅을. 유방은 냉철하게, 그리고 자신이 부족해도 주변의 천부들과 부관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래, 역시 관중을 차지해야지. 이게 항우와 유방의 천하 대세관의 큰 차이예요. 결국 누가 승자가 됐어요? 금이환영이 아니라 관중을 차지한 유방이 승리하고 그가 한나라를 수립한 거죠. 예, 그 두 사람이 모두 그러나 바로 초나라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결국 진시 황제의 진나라를 멸망시켰던 거예요. 예, 진나라에 통일됐을 때의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항우와 유방의 천하쟁패 이야기.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 주제가 초한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강의 위촉을 많이 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수님 초한지 얘기 좀 해달라고.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시간이 되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호북성 무안에 역시 쟁점이 되고 뜨거웠던 그 난세 이야기는 역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국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국 시대는 220년부터 280년의 60년간인데 우리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삼국시대가 60년까지 갔는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조조의 위너라가 천하를 압도할 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조조라는 인물이 당시 최고의 패자고 능력자죠. 그런데 왜 빨리 천하 통일을 못했을까? 역시 적벽대전에서 패배하면서 큰 대패를 하면서 결국 화북으로 패퇴하고 천하일통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끝내 220년 조조가 죽을 때까지 천하일통을 이루지 못하고 천하는 결국 세 개의 나라로 고착돼서 60년간 지속됐어요. 그 분수령이 바로 적벽대전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호사가들은 고대 세계사의 3대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 적벽대전, 십자군 전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사를 전공하지만 적벽대전이 무슨 세계 3대 전쟁까지. 그러나 이 삼국시대에서 이 전쟁에 조조가 패배함으로 천하일통이 결국 안 됐고 삼국 정립의 방향으로 갔던 중요한 터닝포인트는 적벽대전이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이 형주 지역을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 사실은 누가 봐도 적벽대전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죠? 선권과 조조의 전쟁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유와 조조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유비와 제갈량이 한 역할은 연합군을 구성하는 걸 합의하고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고 싸울 것을 설득해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실제 주력 부대도 아니고 이 전쟁의 주력 부대는 손권의 약 4만의 수군, 조조의 80만 대군과의 전쟁이고 이 전쟁의 모든 전략은 주유와 황계가 다 전략을 짠 거예요. 그리고 승자도 손권과 주유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유비와 제갈량이에요. 이때 유비가 손권에게 얻은
임시 한정적으로 빌린 땅이 바로 형주예요. 이 전쟁의 결과 형주 땅에 굉장히 중요한 땅을 유비가 일부 얻고 조조가 일부를 얻고 형주의 동쪽은 손권이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 형주 땅은 손권에게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유비는 차일피일 미루며 이 형주를 근거지로 동쪽, 북쪽 한중과 파촉과 남만을 경략하며 당당히 바로 제갈량이 그렸던 큰 그림, 천하 삼분지계의 큰 그림이 이제 완성될 수 있었던 요인은 그래도 이 형주 땅을, 이 장강 중류의 이 땅을 그래도 유비가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땅을 관우 장군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219년 관우가 무리하게 이 번성 전투까지 벌이다가 여기서 패배하고 관우가 죽으면서 이 형주 땅은 드디어 손권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손권이 사실은 유비와 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이 땅을 다 확보하게 되면서 바로 세력이 3분은 됐으나 형주는 결국 손권에게 넘어갔다. 바로 그해 관음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형주에서 오신 관우가 그때 죽지 않았다면 아마 형주를 상당히 오랜 기간 차지했을지 몰라요. 오늘날 형주에 가면 이 형주 사람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손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관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가장 영험하게 생각하는 신적 존재가 된 관우. 그래서 오늘 형주에 가면 이거 실존하는 관우의 동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형주 도시미관을 너무 해칠 정도로 전체 도시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해서 저 몇 년 전에 결국 철거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형주에는 관음장의 저 동상은 너무 거대한 관음장은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각 곳의 지자체들이 이런 동상을 만드는데 저는 굳이 저러지 않아도 우리는 삼국지를 사랑하고 관음장을 존경하고 역사상의 인물이든 도교의 신이든 관우를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관우를 가장 사랑하는 형주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관우가 죽자 형주를 빼앗긴 유비가 결국 도원결의를 맺으며 한날 한시에 죽기로 했던 관우가 죽고 바로 이듬해 장비마저 살해를 당하면서 유비는 엄청난 상심 속에 그럼에도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쳐 손권에 대한 분노로 삼국지의 3대 전쟁인 처음에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 중에 이 이릉대전을 무리하게 결국 진행하다가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대패하고 화병으로 유비마저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릉대전이 끝나면서 삼국지의 대부분 영웅들은 220년, 222년 전후에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그러면서 이 삼국지 이야기는 이제 남아있는 제갈량을 중심으로 제갈량이 끝까지 촉한을 건실히 버티며 불가능할 줄을 알면서도 조조의 위나라를 향한 북벌을 무려 5차례나 감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삼국지 소설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트레저디, 비극이에요. 이룰 수 없는 꿈을 향해 비장하게 달려가는 이야기이고 제갈량은 끝내 야전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삼국지의 3대 전쟁 중에 관도대전은 조조의 승리였어요. 적벽대전은 손권의 승리고 이릉대전의 승자도 손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권이 그리고 오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세계전쟁 중에 2번을 모두 손권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릉대전에서 승리한 이듬해 손권은 바로 그 무안에다가 마치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듯 손권이 이 무창이라는 도시에다가 중국 3대 명루 중에 하나인 황학루를 세웠어요. 그래서 무안의 랜드마크가 뭐냐? 저 황학루예요. 중국의 3대 명루가 악양루, 등왕과 그리고 무안에 있는 저 황학루가 중국의 3대 명루라 그러는데 지금도 가보면
지금은 물론 신시가지의 고층 빌딩들이 있지만 역시 무안에 가면 화학로에 올라 무안 전경을 바라보며 선권이 장악하고 확보하면서 전승에 겨워하면서 쌓아 올렸던 이 무분의 그 명루가 황학루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대부들이 술을 마시며 음악을 연주하고 그 풍류가 얼마나 좋았는지 노란 학들이 논일면서 왔다라는 게 황학루의 전설의 이야기예요. 저도 수년 전에 황학루에 올라서 무안을 바라보며 삼국지의 그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는 역시 패자인 축한의 쓸쓸함이라든가 유비의 죽음으로 재촉됐던 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삼국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무창을 근거로 형주를 확보하고 이릉대전에서 승리했던 선군의 그 기념비적인 표상이 황학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한 얘기를 하면서 뭐 무창이 나오고 이럴까?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날 무한이라고 하는 이 도시 명칭은 광역행정 단위로 만드는 과정에 도시 이름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무한은 무창, 한구 이것이 모두 합쳐지게 되면서 세 개의 강 주변의 도시를 합쳐 무한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거고 예전에는 무창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코, 즉 황하의 지류 가운데 흐르는 강물이 한강이에요. 이 한강의 상류가 한중 땅이죠. 유방이 분봉받은 땅이자 유비가 그토록 이 땅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조상이었던 유방의 정치적 출발의 근거지가 한중 땅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흐르는 강이 한강이고 그 한강의 지류가 흘러 장강이랑 만나는 곳이 여기예요. 서울에도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의 이 한강에서 나온 강이에요.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입구와 한강을 품고 있는 도시니까 한양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시면 도시의 지명 얘기할 때 옛날 이창동 감독 영화에 밀양이라고 그랬어요. 밀양. 근데 그거를 은밀한 햇빛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완전히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라는 건 빈양자가 아니라 도시를 가리키는 양자예요. 강을 끼고 그 강에 끼고 있는 도시를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강을 끼고 있으면 한양이고 낙하를 끼고 있으면 낙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양에는 밀이라는 강이 있는가? 그 강이 없어도 도시 명칭에 양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양의 양자가 아니라 그럴 때는 도시의 이름을 의미하는 양자인 거예요. 바로 한양이죠. 그리고 이 건너편에 무창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황학로가 보이죠. 이곳을 모두 합쳐 무와 한의 삼진, 세 개의 마을을 합쳐 바로 지금은 무한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창 얘기의 황학로를 봤는데 이제 중국의 근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곳은 이 무한 가운데서도 바로 이 무창,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2200여 년 동안 지속됐던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2200년 동안 지속됐던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와 전통시대의 왕조가 1911년 신해혁명에 의해서 종지부를 끊고, 근데 그 마지막 왕조가 또 하필 만주족이 지배했던 청나라이긴 하지만 중국의 역사에 놀라운 큰 전환점이 바로 신해혁명이죠. 그러면서 이 신해혁명의 지향은 전통적 왕조가 아니라 공화제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신해혁명을 신해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신해혁명은 육식각자를 이용한 표현이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표현이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신해혁명이 뭘 원하는 거야? 뭘 지향한 거야? 갑신정변이 갑신년에 일어난 걸 알겠는데 뭘 지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육식갑자식의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 신해혁명을 뭐라고 표현할까? 역사학자들은 이걸 공화혁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문이 이루고자 했던 이 혁명은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이자 전통적 왕조 지배 체제를 끝내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공화제, 프랑스나 미국식의 공화제를 지향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식의 대통령은 총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신해혁명의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1911년 이 무창에서 바로 신해혁명의 방아쇠가 처음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만주족이 지배하는 전통적 왕조로는 중국의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 전통시대의 봉건 왕조는 끝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무한에서, 무창이죠 정확히. 지금은 여기를 우리가 무한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무한에 가면 바로 중국 현대사의 시발점이라는 의미의 엄청난 사람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해혁명이라고도 안 하고 이 사람은 무창수의 처음 머리 숫자를 써서 신해혁명에 먼저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적은 우리 여기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무안입니다. 그래서 이 무안에 가시면 바로 신해혁명이 일어났던 출발지로서 지금 여러분 보는 이 기념관에 바로 손문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사실 이 신해혁명이 처음 일어날 때 손문이 한 역할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손문이 오래도록 혁명회나 흥중회나 동맹회 이런 데에서 중국의 혁명운동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해혁명의 상징이 됐지만 정작 자기도 예상 못한 무창에서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손문이 임시 대총통은 됐죠. 그러나 결국 원세계가 손문을 몰아내고 이 사람이 총통이 됐다가 다시 황제가 되고자 하다가 그게 끝내 그가 죽으면서 다시 공화혁명으로 가게 됐는데 바로 손문의 신해혁명의 발원지가 되는 무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